암호화폐 생태계의 길을 밝히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4일입니다. 오늘은 긴급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2월 21일 중앙화 거래소인 바이비트에서 해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해킹 사건은 15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이 도난당한 역사상 가장 큰 해킹 사건입니다. 이 해킹 사건은 스마트 계약 지갑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해킹 사건을 두고 국내 언론에서는 북한의 소행으로 그렇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이 그 스마트 계약 지갑을 해킹할 만큼 그 기술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 해킹 사건을 두고 특히 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그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그런 측에서 이거 이더리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게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그런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데스크 기사를 보면은요, 이더리움이 롤백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이더리움 커뮤니티를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그 롤백이라는 것은 그 해킹 사건이 일어나기 전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블록체인을 돌려가지고 그걸 해킹 사건을 무효화시키고 이더리움을 새로운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나가라는 그런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그 롤백은 없습니다. 이 해킹 사건의 이더리움의 보안과 블록체인 네트워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 해킹 사건의 개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비트 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이런 일종의 섹스죠. CEX. 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이 중앙화 거래소는 이 거래소가 지갑을 가지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입출금하는 것을 지원하고 통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갑을 가지고요, 고객이 맡겨놓은 지갑을 가지고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이쪽으로 이렇게 개인 지갑으로 돈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래소의 주된 임무는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갑은 월렛, 지갑, 월렛입니다. 영어로 월렛. 지갑은 그 거래소가 관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 키를 거래소가 관리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위에 그림에서 보면은요, 이게 이더리움 지갑인데 뭔가 이더리움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태우기 위해서는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이렇게 블록 시간마다 하나씩 블록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트랜잭션, 원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이렇게
제기를 하면은요, 그 블록 시간 동안에 요 제기가 되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제 모두 다 결과적으로 요 트랜잭션이 요게 블록에 태워지고요. 이드리움은 계정 모델이기 때문에 그 트랜잭션이 뭔가 스마트 계약 코드, 계약 계정에 일을 시키죠. 그래서 그 이드리움이 글로벌 컴퓨팅 역할을 한다 그러는 건데요. 일을 시키면은 시키려면은 그 계약 코드가 역시 여기 있어야 됩니다. 계약 코드가 여기 이제 블록체인에, 그것도 역시 블록체인에 코드가 올라가 있고요. 이 트랜잭션이, 이와 같은 이 트랜잭션이 각각 해당 계약 계정에 일을 시키면은 뭔가 일을 하고 나면은 상태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된 상태가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블록체인이 작동하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트랜잭션요. 이 트랜잭션이 이제 유저들이 요거를 이제 발생을 시키는데, 그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요 개인 키가 필요한 거죠. 이게. 근데 이 개인 키는 그 해커들이 거의 컴퓨터 가지고 알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뭐 훔쳐가지 않는 한요. 그래서 이 개인 키를 해커에게 도난당하지만 않으면은 이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이 거래들이나 상태들은 안전한 것이죠. 근데 이 개인 키를 관리한다는 것은 이 중앙거래소에서 바이비트에서 이 개인 키를 관리한다는 것은, 이 개인 키만 관리만 잘하면은 절대로 이 이드리움 블록체인에서 일이 잘못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2월 21일 날 일어났던 그 바이비트 해킹 사건은요, 공격자가, 해커가요, 개인 키를 훔친 것이 아닙니다. 이 개인 키를 훔치지 않았어요. 이 개인 키를 훔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킹이 일어났을까요? 이 중앙거래소에서 이 지갑에 갖고 있던 개인 키를 해커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건데요. 지금은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이해 못해도 됩니다. 자, 바이비트의 2차 승인 없이 해커는, 공격자는 멀티시그 지갑, 뭐 이것도 지금은 이해 못해도 됩니다. 지갑인 콜드 지갑 계약을 수정했다는 게 나옵니다. 이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콜드 지갑이라는 것은, 콜드, 영어로 그냥 콜드, 차갑다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드웨어 지갑입니다. 하드웨어.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지갑이라는 뜻입니다. 하드웨어 지갑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하드웨어 지갑,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는 지갑 안에 개인 키가 들어있기 때문에 해커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지갑의 개인 키를 해킹을 할 수가 없죠. 왜? 인터넷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콜드 지갑이 안전하다는 것이거든요. 해커로부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콜드 지갑 계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콜드 지갑이면 콜드 지갑이지 콜드 지갑 계약은 또 뭐냐? 그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래서 콜드 지갑 계약은 콜드 지갑인데 하드웨어 지갑이 아니고요. 스마트 계약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 계약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지갑이기 때문에 이건 물리적 지갑 아닙니다. 그래도 그거를 콜드 지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격자는 UI를 조작했다. 아이스피싱 공격을 가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니 지갑인데 무슨 UI가 유저 인터페이스거든요. 이게 아니 지갑이 왜 콜드 지갑이 왜 UI가 필요해? 기존의 그 하드웨어 지갑 물리적인 그 하드웨어 지갑만 콜드 지갑을 생각하면은 UI 유저 인터페이스요.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더구나 이걸 조작했다고?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 아이스피싱이 UI 조작이라는데 일종의 그 피싱 공격입니다. 이것도 피싱 공격인데 어떻게 UI를 조작해? 예, 그게 다 기술을 모르면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예, 기자들이 특히 한국 언론에서요, 이 기술적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이 사건을 보도를 하다가 보니까 예, 초점을 북한 소행으로 그렇게 강조해서 어떤 시청자들에게 임팩트를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난번 금요일에 방송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원래 지갑에 대해서 다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갑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 핫 지갑과 콜드 지갑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핫 지갑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이고요. 콜드 지갑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지갑입니다. 오프라인 지갑이고요. 핫 지갑에는 거래소 지갑과 소프트웨어 지갑이 있는데 먼저 소프트웨어 지갑은 이런 뭐 메타마스크 같은 이런 지갑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키를 개인이 저장하는 지갑이고 거래소 지갑은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유튜브에서요. 자, 이 소위 지갑 이것들은 그냥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하는 단지 항목을 정리해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래소도 자금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피어투피어로 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지갑 이 지갑은 거래소 지갑이지만은 일반적인 이 지갑과 똑같습니다. 예,
이런 지갑이요. 자, 근데 콜드 지갑은 하드웨어 지갑이죠. 원래 개념은.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개인키를 저장하는 물리적 지갑을 콜드 지갑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근데 바이비트의 콜드 지갑은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도 발전하지만은 지갑도 이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발전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에서는요, 지갑, 비트코인에서 지갑이 발전할까요? 비트코인에서는 지갑의 발전도 없습니다. 왜 이더리움에서는 지갑이 발전하느냐? 여기에는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요. 이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지갑도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비트의 콜드 지갑은 이 지갑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발전된 형태입니다. 콜드 지갑이요. 그래서 이 지갑은 콜드 지갑만큼 안전하다는 뜻에서 콜드 지갑이지 물리적인 콜드 지갑은 아닙니다. 이 멀티시그라는 것은 이제 개인키 하나만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그 시그라는 이야기는 시그니처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 명이 개인키를 같이 사용해야지만이 그 지갑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보안을 위해서.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스마트 계약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 지갑이 바이비트의 콜드 지갑은 이 발전된 스마트 지갑이라는 것이죠. 스마트 지갑. 예, 그걸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스마트 계약 지갑이란 무엇인가? 이더리움에서의 스마트 계약 지갑요. 이 비트코인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정말 발전된 기술을 이용하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지갑이란 무엇인지 보도록 합시다. 스마트 계약 지갑은 스마트 계약 코드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예, 스마트 계약 지갑은요. 스마트 계약 코드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원하는 대로 지갑의 사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계정 추상화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스마트 지갑이 어디에 들어있느냐니까 결국은 컨트랙트 어카운트 계정, 계약 계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약 계정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갑, 원래는 이런 지갑이었는데 이 지갑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지갑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를 스마트 계약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스마트 계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배포를 해서요. 블록체인에 배포를 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배포를 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 원래의 이더리움 지갑, 이거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스 어둠션, 그래서 대량 채택이요. 대량 채택, 암호화폐의 대량 채택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지갑, 사용자가 이 지갑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더리움 암호화폐의 대량 채택이 어려운 거죠. 젊은 사람들은 잘 지갑을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들은 이 지갑을 사용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갑이 발전하면서 이 사용하는 방법, 계약 계정으로 만들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 지갑을 만들어서 이 계약 계정을 추상화해서 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려놨습니다. 이것을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하는 것을 뭔가 자동차 레버, 버튼, 이런 버튼을 조작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갑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지갑이 스마트 계약 지갑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 계정의 추상화라는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자에게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예요. 이게 화면에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그게 이 계약 코드가 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인터페이스. 이 계약 계정 추상화하고 관련되는 말인데요. 예. 이렇게 사용자가 이렇게 보이도록 해주려면은 이 코드에 뭔가 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해킹 사건은, 바이빗 해킹 사건은 이 계약 코드에서 이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 이 부분을 담당하는 코드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공격자들이 이거를 코드를 변경해서 원래
이 버튼을 누르면은 원래 이 버튼을 누르면은 뭐 차가 뉴트럴로 가야 되는데 이걸 코드를 변경해 가지고 이 버튼을 눌렀는데 차가 그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처럼 그렇게 가버리더라. 그렇게 코드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거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변경을 했지? 거기에 대해서는 바이빗에서 정확한 보고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제가 계속 찾고 있는데요. 몰라서 안 밝히는지 알고도 안 밝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이 코드를 어떻게 변경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이걸 변경했다. 개인키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이 개인키요. 이 개인키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고 해커들이 이 코드를 변경해서 피싱, 아이스피싱 공격으로 공격해서 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공격해서 이 버튼이 누르면은 어떤 자동차가 뉴트럴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눌러버렸더니만은 자동차가 가버리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바이비트 해킹 사건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앞 슬라이드에서 바이비트 해킹 사건은 해커가 스마트 계약 지갑이요. 지갑. 스마트 계약 지갑. 여기서 이 코드를 변경했다. 코드를 변경했어요. 어느 부분? UI 부분.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아이스피싱 공격으로 이거를 변경해서 ETH를 훔쳤죠. ETH를 훔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 변경을, 이 해커가 코드 변경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 대해서는 안 밝히는지 아니면 못 밝히는지 지금 몰라서 못 밝히는지 알아도 못 밝히는지 그 왜 그러냐니까 이 책임 문제가 따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두리뭉실하게 두면은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이게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문제점인 것처럼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정확히 밝혀지면은 바이비트가 잘못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고 바이비트 너희들 책임이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미루는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해커는 ETH 스마트 계약 지갑, 콜드 지갑, 원래 콜드 지갑 개념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콜드 지갑을
이 제어한다는 게 이제 코드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UI 코드를 변경해서 보유 자산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주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10억 달러 상당을 훔쳤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의문입니다만은,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내부자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의 지갑에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넣어둔다는 것이 이게 상식에 맞는 일이냐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의 지갑에 10억 달러 이상을 넣어뒀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여러 개로 쪼개서 넣어둬야죠. 지갑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스마트 지갑 만드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하나의 지갑에 이렇게 돈을 넣어뒀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훔친 자금을 ETH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ETH가 지금 현재 근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거래는 투명하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신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몇 번째 블록에 뭐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갔다,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게 이더리움에서는 이더스캔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보면은 이게 거래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더스캔에서 봤더니 이렇게 지금 잘랐습니다만은 44개의 주소로 분산해서 벌써 빼돌렸어요. 빼돌렸는데, 그런데 이게 해킹은 했지만은 추적이 되거든요. 추적이 됩니다. 추적이 되니까 이게 벌써 블랙리스트에 이 주소들은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금화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현금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게, 이 거래소에서 믹서라는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어요. 믹서.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 가는 믹서 같은 뜻입니다. 이 믹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쪽으로 이더리움이 암호화폐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은요, 어디에서 들어왔든지 간에 여기서 다 섞어버리는 거죠. 섞어버리고 출처를 여기로 해가지고 또 딴 데로 보내버리니까 여기를 거치면은 또 약간 추적이 어려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벌써 이곳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이제 추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현금화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이 ETH는 10억 이상, 10억 달러 이상요. 이 ETH는 전체 이더리움 유통량에서 이게 뭐 몇 프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0.05% 정도 된다고 합시다. 10억 달러가 0.05%는 지금 어떤 상태와 마찬가지냐면은 번 소각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소각된 거랑. 왜 이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소각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이더리움 유통량을 보면은 이게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더리움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더 좋죠. 이더리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이빗에서는 이더리움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소각해 준 거예요. 이더리움을요. 그렇죠? 이더리움에는 아무 해될 게 없습니다. 이더리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교과서적인 그 아이스피싱 공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아이스피싱 공격은요, 우리 그 일반적인 그 피싱 공격,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김미영 팀장인데 돈을 얼마를 내한테 보내면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아이스피싱 그런 게 피싱 공격인데 암호화폐에도 그런 아이스피싱 공격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에서도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모든 거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더리움에서는 이더 스캔으로 보면 된다 그랬죠. 스캔. 자, 여기서 보이는 게 이게 원시 거래라는 말로 쓰는데요. 거래들이죠, 거래. 그냥 보이는 겁니다. 거래들이 다 보입니다. 원시 거래들이. 다 보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1번 표시되어 있는 거. 1번에 보면은 사용자 이게 이제 이더리움은 다 이제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모든 암호화폐가요. 그 주소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개인 키와 연관된 주소로만 하기 때문에 그 주소만 나옵니다. 요 블록에 태워져 있는 거래를 보니까
요 주소를 사용하는 0x95를 사용하는 사람이 요 주소를 사용하는 0x7a2 뭐 이렇게 뭐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2500 USDC를 받았어요. 해커가 요걸 본 겁니다. 요 거래를. 해커가. 그러고는 해커가요,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은, 2번, 여기 조그마한데, 2번인데, 몇 분 후에 해커는 요거 보세요. 요 주소. 요 주소에서 요 사람 주소. 요 사람 주소로 뭐 USDC를 이게 어떤 의미 없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어떤 이 암호화폐를 보냅니다. 가짜 토큰을 보내요. 다르죠. USDC하고 ERC20 USDC하고 다른 겁니다. 가짜 토큰을 보냅니다. 근데 이 주소를 가만히 보세요. 이 주소를 가만히 보면은 요것하고 비슷해요. 보니까 이 끝에는 같네요. 앞에도 0x7까지는 똑같은데 요 대문자 A이고 뒤에는 완전히 달라지죠. 이거는 소문자 A이고 뒤에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 사용자, 이 주소를 하는 사용자가 봤을 때는 이 주소에서 2500 ERC20 USDC가 들어왔는데 누가 보낸 걸로 아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보낸 걸로 압니다. 자기 친구 이 사람이. 사실은 이거는 주소만 비슷하지 해커 주소입니다. 해커 주소입니다. 완전히 다른 주소죠. 그런데 해커는 이 거래를 보고 요걸 알아냈고 이 주소를 알아내서 요 주소를 살짝 변경시켜서 자기 주소로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몇 초 후에 또 요 주소요. 요 해커의 요 주소로 안심시키기 위해서 요 주소로 요 주소로 진짜 USDC 요거는 가짜였고요. 진짜도 보냅니다.
자, 그렇게 안심시켜 놓고는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해킹을 하는 겁니다.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 치는 방법은 이제 많겠죠.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보내가지고 친구인 척하고 내가 2,500 그 USDC를 보낸 거 그거 내가 다시 급히 뭐 써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내한테 다시 좀 보내라. 그러면 내가 뭐 이틀 후에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그래 자기 친구 건 줄 알고 친구 주소인 줄 알고 어디서 복사를 하느냐니까 이 주소를 친구 주소로 이걸로 알고 이 주소를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2,500 USDC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과적으로 친구 주소는 이 주소인데 일이 간 걸로 생각하고 USDC를 보냈는데 어디로? 이 해커의 주소로 2,500 USDC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아이스피싱 공격입니다. 예, 바이비트 보안 모델의 그 결점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바이비트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바이비트가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요, 보안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보안이 강하면 강할수록 거래는 느려지죠. 거래소 입장에서는. 근데 고객들한테 빠른 거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약간 보안은 등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행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돈 입금하고 바로 못 찾아가게 하고 또 돈을 내가 찾겠다고 하면은 큰 돈인 경우에는 뭐 몇 시간이라도 일단 후에 찾아가게 한단 말이죠. 바로 이체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시간 잠금이거든요. 시간 잠금이나 뭐 추가 서명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체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비트에서요 보안보다는 속도를 우선시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 계약 지갑을 이용하면서 UI 기반 피싱 공격을 과소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UI 이 스마트 계약 어플리케이션 이 UI를 공격하는 것을 과소평가했는 거예요. 이 해커들은 바이비트의 시스템에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걸 건드리지도 않았고요. 이걸 건드리려면은 이제 뭐 로그인해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데로 관리하고 있는 비밀키 이것들을 이제 다 알아내야 되겠죠.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 침입하지 않았고요. 단지 그들은 거래가 서명자에게 표시되는 방식을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자가 표시되는 이 방식을 조작하고 조작해서 이 계약 코드요. 이 계약 코드를 조작해서 이 UI를 조작해서 이게 사용자가 이거를 이 버튼을 누르면은 뭐 차가 정지해야 되는데 가버린다든지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비트는 이게 하드웨어 지갑 수준에서 원시 거래 검증을 해야 되는데, 원시 거래, 이더 스캔 같은 거 이런 거요. 이더 스캔 같은 걸 보고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UI만 너무 믿고 그냥 UI 이게 됐네 하고는 그냥 거래를 해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요. 화면에 나타나는 이걸 보고 그냥 거래를 해버린 겁니다. 다른 그 플랫폼 이런 다른 플랫폼들은 똑같은 거래를 해주더라도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자동 머신 있잖아요. 머신에 가서 예를 들어서 캔 100개를 산다. 100개를 꺼내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이게 돈 넣으면은 이거 한 개 나오나?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해보고 제대로 맞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인출 속도 좀 천천히 하더라도 확인을 철저히 하고 난 뒤에 좀 기다려 봤다가 문제가 없으면은 인출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방식을 사용하는데 바이비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비트가 이런 회사와 같은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따랐다면은 이런 해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마트 계약 지갑이 아니더라도요. 개인 지갑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그 지갑을 사용할 때도요.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성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해커들은요. 어이쿠 하는 순간에 당하는 겁니다. 피싱 공격도 마찬가지잖아요. 피싱 공격이 있으면은 뭔가 내가 돈을 찾아서 보내라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피싱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상황을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조작을 하잖아요. 누가 지금 병을 입원했으니까 당신 딸이 어떻게 지금 돼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돈을 빨리 얼마로 보내야지만이 풀려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해커가 노리는 것은 빨리 정신을 냉정하게 차리지 않고 막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해킹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움직일 때는 시간을 들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빨리 하면 안 됩니다. 급할 때는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서명할 때는 개인키로 서명할 때는 보내는 곳의 주소를 2번, 3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블록 탐색기, 이게 이더스캔 같은요. 이더스캔 같은 데서 보낼 주소를 복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까처럼, 자, 이 사람의 친구의 주소가 이건데, 이거를 복사할 수 있거든요. 이 주소. 해커의 주소를 비슷하게 만드는 해커의 주소. 이거 비슷하죠. 친구 주소인 줄 알고 이걸 복사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은 절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돈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보내기 전에 이 친구에게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싱에서 딸이 막 당신 딸이 이렇다 그러면은 딸에게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 자, 바이비트가 잘못한 게 뭔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첫째, 서명자가 악의적인 거래를 명목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요? 공격자는 개인 키를 훔치지 않았고, 해커, 공격자입니다. 공격자는 바이비트의 그 멀티시그 서명자, 여러 사람이 서명을 할 필요가 있는 서명자를 속여서 스마트 지갑의 계약을 변경했다. 그 UI 쪽 스마트 계약요,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요, 코드 이걸 변경해서 그 UI가 합법적으로 보이는 UI인데 유저 인터페이스요. 레버와 버튼으로 이루어진 그거를 실제 실행은 다른 일을 처리하도록. 내가 이걸 해서 레버와 버튼으로 이루어진 이것들을 했더니만은 이걸 바꿔놨기 때문에 코드를 바꿔서 이런 엉뚱한 일을 처리하더라. 자, 그러면 그러면 이 UI를 작동하게 하는 이 스마트 계약 코드, 이거 변경을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 변경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밝혀야 되는데, 이거를 안 밝히고 있습니다. 못 밝히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못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에 대한 2차 검증 없었습니다. 이 거래하기 위해서 이게 변경된 이 UI를 사용해서요, 레버와 버튼으로 이루어진 UI만 사용해서 거래를 했지, 그걸 해커가 벌써 조작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 거래를 할 때 돈이 액수가 크면은요, 당연히 그 이더스캔 같은 거, 그거를 이런 게 보이는 이거를 조사를 해서, 원시 거래를 조사를 해서 이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UI에 표시된 것만 그냥 했다는 겁니다. 보고는 그냥 처리해버렸다는 겁니다. 바이비트 거래소가 잘못한 게 세 번째로 봅시다. 서명 전 거래 시뮬레이션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 그 큰 돈을 빼돌리려면은, 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뭔가 자동차를 치면은, 이거 한번 눌러보고,
아, 이게 누트럴인데 진짜 누트럴인지 아니면 차가 앞으로 가버리는지 한번 해보고 난 뒤에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버튼을 누르면은 진짜 백으로 가는지 아니면 앞으로 가는지 한번 해보고, 예. 확인하고 난 뒤에 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냥 이거 믿고, 이거 믿고 그냥 사전 시뮬레이션 없이 믿고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걸 해커가 조작을 해놨는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에 대한 출금 지연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14억 달러의 이체가 즉시 이루어지는데 내부 검토가 없이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허용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이 대규모 거래에서는 보통은 24시간 잠금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금을 동결해 놓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공격을 중단할 기회를 제공했을 겁니다.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예, 다섯 번째. 스마트 계약에 대한 가디안 시스템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보안을 중시하는 그런 거래소들은 이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면서도요, 스마트 계약이 이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이 계약 코드이기 때문에 이 계약 코드를 바꾸면은 이게 이제 계약 계정의 추상화, 이게 이제 자, 다시 봅시다. 장점이면서 스마트 계약 지갑이 스마트 계약 지갑이라는 것이 첨단 기술이잖아요. 첨단 기술. 지갑 중에서는 가장 첨단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사용자들이 이렇게 레버와 버튼으로만 이렇게 화면상에서 탁탁탁 하면은 이게 내가 돈을 마음대로 보내고 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계약 지갑을 내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 레버와 버튼을 이루어지는 것을 변경하도록 뭐 화면을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 저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요. 기능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UI 변경이죠.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꿀 수 있어요, 이거. 그런데 이게 코드가 바뀔 때마다 정말 제대로 바뀌는지 그거를 일일이 못하니까 그거를 관찰하는 그 기관, 보안기관 있어서 그 보안기관에 계약을 줘가지고 이 가디언 계약을 해서 가디언 계약을 해서 그것을 이 변경들을 항상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바이비트는 2차 승인 없이 콜드 월렛 계약, 이 스마트 계약이요, 이 지갑, 이 계약을 수정하도록 이 변경하도록 허용했고
이는 심각한 보안 감독 위반이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째. 이상 감지, 보안 경고도 없었다는 겁니다. 수십억 달러가 한꺼번에 이동했지만은 바이비트 시스템은 이를 의심스러운 것으로 표시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적절한 보안 시스템은 특히 그 스마트 계약 지갑의 경우에 특히 콜드 지갑, 하드웨어 지갑도 마찬가지고요.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에 대해서는 이게 온체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보통 평소와는 다른 어떤 패턴의 그 거래가 지금 은행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나타나면은 바로 그것을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두고 보면은 이 스마트 계약 지갑이라는 것은 첨단 기술이고 이것처럼 그냥 지갑이 현재 그냥 일반 지갑이 이게 가솔린 자동차라면은 기아 자동차라 기어를 사용하는 자동차라면은 이 스마트 계약 지갑은 전기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동차. 자동차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사고란 게 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여기서는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사고는 났다고요. 사고 났어요. 근데 한국의 거래소에서는 아직까지 이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없는 겁니다. 바이비트에서는 이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번 그 바이비트 해킹 사건은 첨단 기술인 스마트 계약 지갑, 사용자들이 스마트 계약 지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스마트 계약 지갑, 여기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이런 개념 자체를 꿈도 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바이비트, 이 중화거래소의 보안에 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 말은 이더리움 블록체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코인데스크 여기 이제 그 블록스트림이라는 그 비트코인 그 맥시멀리스트가 운영하는 그 체인 거기서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코인데스크라는 그 암호화폐 뭐 기사 쓰는 잡지 비슷한 건데요. 인기 있는 잡지인데 여기서 마치 이더리움 커뮤니티 요번에 그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지금 롤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롤백이라는 것은 이 블록이 하나가 이렇게 이더리움 블록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아까 이더스캔 보면은 블록 넘버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블록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고가 여기서 거래에서 이 블록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이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롤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거래가 이루어진 전에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요. 무시해버리고 여기서 포크를 해가지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가자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서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 안에 들어있던 다른 거래들은, 정상적인 거래들은 여기에 반영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롤백. 예. 다시 요 지점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나가자. 근데 그거는 이들은 커뮤니티에 아무도 그렇게 하자고 롤백 하자고 승인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이들은 책임이 아닌데요. 자, 그래서 그 이더리움 커뮤니티에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올렸어요. 올려놓은 걸 보니까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보고 있는 것은 이더리움의 신뢰할 수 있는 중립성, 이게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보안이 있고 잘 돌아간다는 거죠. 이것을 훼손하려는 조직적인 공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한마디로 비트코인 측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측을 공격하는 것. 예. 지금 비트코인에 밈코인 논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 기술 발전이 비트코인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2008년 그냥 그대로입니다. 비트코인은요. 이더리움은 엄청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은 누가 이끌어 나가느냐? 비트코인이 이끌어 나가니까 그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 이 이더리움을 예, 그냥 두면은 예, 비트코인이 불안해지겠죠. 예, 그래서 예, 이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숨기지 않고 이제 그 대항합니다. 이더리움 공격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밑에 그 댓글 다는 사람 보니까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코인데스크가 이런 소리를 했대요.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외국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언론기관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람이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은 코인데스크는 블록스트림의 내부 기관이라는 거고요. 이런 기사를 쓰는 그 기관이고 이 블록스트림은 제가 찾아보니까 예, 비트코인 다루는 데입니다. 예. 예. 이것으로 2025년 2월 24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